아시아의 작은 나라 때문에 신사의 도시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작은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영국은 그토록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안, 왜 하필 일본도 아닌 그 나라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딸 엘리자베스의 결혼식 날 예식장 뒤편에서 처음 마주한 사위 준호에게 했던 말이죠. 그 순간 딸의 눈빛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알프레드 코넬입니다. 대를 이어온 영국 귀족 가문의 후예입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국제경제 칼럼니스트로 세계 각국을 다니며 글을 써왔지만 아시아에 대해선 항상 일본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제 머릿속에서 단지 삼류 국가에 불과했죠. 준호와 엘리자베스의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저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그럭저럭 정도였습니다. 제 기준에선 아직 서구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 이발소 앞을 지나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저에게 이발사가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런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순간이 제 편견의 첫 균열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무지하게. 옥스퍼드 강연에서 제가 던진 첫 문장입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죠. 거만하기로 유명한 윌리엄 코넬이 무엇을 고백하려는 건지 학생들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손에 쥔 강의 노트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마음속으로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짚어봤죠.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건 영국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화장실에, 길거리의 모든 것을 제 기준으로 판단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은 종종 편견으로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 중 동양인 몇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제가 또 다른 동양 비하 발언을 할 거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발언을 자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의 저는 3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을 때 도시가 숨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게 낯선 리듬이었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강의실의 침묵이 더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펜을 놓고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신사의 한국 여행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됨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제 과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편견의 그림자를요. 제 강연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린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 제 편견을 하나씩 무너뜨린 모든 순간들에 대한 치밀한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옥스퍼드의 학생들에게 들려줄 차례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단 위에서 말을 이어가며 저는 마음속으로 준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세계 속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사위 준호가 일하는 회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기술 담당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큰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시아 공장 견학이라니 그저 일본의 저렴한 복사판 정도를 예상했으니까요. 회사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나라 말이 들려왔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준호가 귓속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테슬라 임원들이 미팅하러 왔어요.
저 사람들은 중국 BYD 팀이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니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배터리가 그들 차의 심장이 되니까요. 연구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자 유리창 너머로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샘플을 손에 쥐어보았을 때 그 가벼움과 파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기존 제품보다 주행거리를 30% 늘리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인 신형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기다리고 있죠. 회의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는 다양한 국적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방문객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미래 자동차의 심장을 만드는 나라, 내가 무시했던 그 나라였다. 미팅이 끝난 후 준호와 함께 퇴근길에 오르며 물었습니다. 너희 회사의 경쟁사는 어디지?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죠. 주로 중국과 일본 회사들이지만 기술력에선 우리가 앞서 있어요. 유럽은 아직 따라오는 중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유럽이 아시아를 따라간다고요? 특히 제가 삼류 국가라 여겼던 한국을 제 세계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는 한국의 산업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보다 경제 수준이 낮았던 나라가 어떻게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를요. 준호의 할아버지 세대는 배고픔에 시달렸고 부모님 세대는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으며 그의 세대는 그 결실을 맺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세계를 누비며 경제 칼럼을 써온 전문가라 자부했지만 실상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전기차 배터리. 그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일정을 조정해 주었죠.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혹은 알려하지 않았던 한국의 진면목을 말이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국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나라예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배우는 자세로 한국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요.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래 자동차의 심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 한국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 말에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의 반응을 즐기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째, 우리 가족은 서울 근교로 소풍을 나갔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한강변 공원에서 도시락을 펼쳤죠. 딸 엘리자베스와 손녀 소피아, 그리고 사위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소피아가 목이 마르다며 달려왔고 준호가 물통을 들고 공원에 있는 음수대로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물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소피아가 그것을 받아 마시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컵을 빼앗았습니다. 안 돼, 소피아. 그건 수돗물이야. 영국에서도 수돗물을 마시긴 하지만 낯선 나라의 수돗물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장인어른. 이건 아리수예요. 걱정 마세요. 제 의아한 표정을 본 준호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리수는 서울 수돗물의 브랜드명이에요. 세계 수질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물이죠. 마음껏 마셔도 안전합니다. 반신반의하며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안전한가? 증거가 있나?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서울 수질정보 앱이에요. 실시간으로 우리 동네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죠. 화면을 들여다보니 각종 수치와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물속 탁도, 염소 농도, 박테리아 수치 등 상세한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심지어 각 지역별로 비교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투명성이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컵을 건네주며 사과했죠.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오해했어. 소피아는 해맑게 웃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일상이에요. 밥도 짓고 요리도 하죠. 순간 신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국민들이 정부와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의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마시는 물을 관리하는 시스템.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투명성.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문제였죠.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런던의 수도 당국에 문의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질 데이터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죠.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분기별 보고서는 있지만 실시간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요.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적인 차이일 뿐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뢰의 차이입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느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 컵의 수돗물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물의 맛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은 신뢰였죠. 한국 방문 두 번째 주,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녀 소피아가 갑자기 고열로 앓기 시작한 것이죠. 밤중에 체온계를 확인하니 39도가 넘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응급실로 달려갔겠지만 낯선 나라에서의 병원 방문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준호와 엘리자베스는 침착하게 소피아를 데리고 근처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영국 신용카드를 챙겨 뒤따랐죠. 진료비가 수천 파운드는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겪었던 의료비 청구서의 악몽이 떠올랐으니까요. 소아과에 도착했을 때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의사가 병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의 설명으로는 이 동네 소아과는 24시간 운영된다고 했죠. 영국의 NHS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소피아를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도 이루어졌죠. 그리고 30분도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 바이러스성 감염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해열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진료가 끝나고 접수대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지갑을 꺼내들고 물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하죠?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5,000원이요. 순간 환율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5,000원이요? 파운드로 얼마죠? 준호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약 3파운드예요. 장인어른,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파운드라고요? 런던에서는 택시 기본 요금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비응급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 때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곳에선 심야에도 즉시 진료를 받고 그 비용은 고작 3파운드라니요. 처방약을 받아 귀가하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영국 NHS의 무료 의료는 자랑스러운 제도이지만 긴 대기 시간으로 악명 높습니다. 반면 미국의 민간 의료는 신속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죠. 그런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해결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카페에서 준호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개인이 함께 부담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필요할 때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단지 GDP나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일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더군요. 이 말을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전했을 때 앞줄에 앉아있던 학생 세바스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세바스찬은 미국에서 유학 온 학생으로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비용 때문에
가족이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에게 의료는 권리가 아닌 사치품이었던 것이죠.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비밀은 효율성입니다. 그들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기다림 없이, 파산 위험 없이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저는 소피아의 사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웃고 있는 소피아의 모습이었죠. 제 손녀는 한국 의료 시스템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국 방문 세 번째 주, 준호가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견학이었죠.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따라갔습니다. 영국에서도 충분히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화성시에 위치한 거대한 공장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먼저 압도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보다 넓은 부지에 수십 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죠. 가이드는 이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미래의 문턱을 넘는 기분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자동화, 로봇들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에게 작은 원판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짝이는 실리콘 웨이퍼였죠.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두뇌입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웨이퍼 위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서버, 세계 금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칩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칩들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인간 머리카락 두께의 수천 분의 1 크기의 회로를 새기는 작업이죠. 0.1 나노미터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과거 시계공들의 정밀함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밀함이었으니까요. 가이드는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서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문득 1980년대를 떠올렸습니다. 일본 전자제품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소니의 워크맨과 파나소닉의 VCR이 첨단 기술의 상징이었죠. 일본이 빛나던 시절, 지금은 이 작은 나라가 세계의 머리를 만들고 있다. 라는 말이 자연스레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이 산업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자와 헌신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베팅했고 끊임없이 혁신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죠.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국가의 의지와 비전의 승리였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어요. 천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머리로 승부해야 했죠. 교육과 기술에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눈부신 도시 불빛 하나하나가 반도체 칩 위의 작은 회로처럼 보였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회로판 같았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유기체 같았습니다.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이 경험을 공유하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유럽이 반도체 산업에서 뒤처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갔죠. 그들은 끊임없이 학습하고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궁금증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인터넷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나라의 이야기를요. 한국 방문 한 달째, 준호의 가족과 함께
소피아의 시골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의 작은 마을이었죠. 런던에서 파리로 가는 것보다 먼 거리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오지에서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이었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집이었죠. 아름다웠지만 솔직히 인터넷은커녕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영국 시골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지역이 많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손녀 소피아가 무릎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4K 화질의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는 것을 보고 놀랐죠. 여기서도 인터넷이 되는구나. 무심코 내뱉은 말에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은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요. 준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 속도 측정 앱을 실행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500메가를 넘었죠. 영국 런던 제 아파트의 인터넷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구 밀도가 낮은 이런 시골 마을에서 이토록 빠른 인터넷이 가능한 건지요. 준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전국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해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필수 인프라로 간주했던 것이죠. 도시든 농촌이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디지털 세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는 KTX 열차 안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화상회의가 가능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 연결이 이루어졌죠. 4G부터 5G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영국의 런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몇 정거장만 지나도 신호가 끊기는 현실이었죠. 또한 영국 시골 지역의 많은 마을들이 아직도 제대로 된 인터넷 연결을 갖추지 못한 현실도 생각났습니다.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준의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지? 그는 대답했습니다. 정부의 비전과 국민적 합의였어요. 디지털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먼저 국민 전체를 연결하는 철학이 있더군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하느냐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이 경험을 공유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는 없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하진 않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한 디지털 사회의 모습이죠.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비용은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게 과연 효율적인 투자였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효율성만 따진다면 인구 밀집 지역에만 투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사회 통합과 균등한 발전 기회를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현명한 투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연결된 사회가 되었고 디지털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터넷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인프라를 통해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 방문 막바지에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영국으로 치면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의 거리였죠. 당연히 하루 이상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준호는 당일치기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철도를 타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보니 마치 공항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깔끔한 대합실, 정확한 시간 안내, 질서정연한 탑승 절차까지. KTX에 올라탄 순간 영국의 철도와는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깨끗한 객실, 넓은 좌석, 안정적인 와이파이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열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속도계를 보니 300km를 넘어서고 있었죠. 놀라웠던 것은 그 속도에도 불구하고 열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안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 한 잔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우리는 해운대 해변에서 점심을 먹고 시장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만에 서울 마이너스 부산 왕복을 마친 것이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가는 기차는 자주 지연되고 비싼 데다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을 돈처럼 쓸 수 있는 나라. 바로 여기가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를 창조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의 제안으로 서울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공원은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활기찼습니다. 영국이라면 이런 시간에 공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을 여기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이 들어있어 당황했죠. 준호는 침착하게 근처 경찰서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산책한 경로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30분 만에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맡긴 것이었죠. 현금 한 푼 빠지지 않은 상태로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런던이었다면 지갑은 영영 찾지 못했을 거야.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드는 안전이었습니다. 물론 CCTV 같은 기술적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와 책임감이죠.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결국 안전한 사회는 감시 카메라의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한국은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였습니다. 옥스퍼드 강의실에서 이 경험을 나누자 한 학생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감시 사회 아닌가요? CCTV가 모든 곳에 있다면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타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한국인들은 이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요.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그들만의 합의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속철도와 안전한 밤거리.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됩니다. 시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옥스퍼드 강당에서의 마지막 강연이 끝나갈 무렵 청중석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 마사키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코넬 교수님, 한국은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되는 혼란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를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죠? 강의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호와 엘리자베스도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마사키 군,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한국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귀를 기울이며 제 말에 집중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오류도 있죠.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힘은 자기 정화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잘못된 지도자를 평화적인 촛불 시위로 몰아냈습니다.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폭력 없이 말이죠.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 나라가 스스로를 바꿨다는 게 진짜 선진국의 증거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제도적 역량이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모습 아닐까요? 마사키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강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와 엘리자베스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저는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한국가가 아닌 한 철학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철학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한국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셔서요. 저는 준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편견 속에 갇혀 살았을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앉아 창밖의 옥스퍼드 캠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고풍스러운 건물들, 그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었죠. 문득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본 광고판이 떠올랐습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나라. 그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한국가의 정신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준호와 엘리자베스, 소피아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와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볼 계획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 경관이 아닌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옥스퍼드의 첨탑들 사이로 스며들었죠. 저는 펜을 들어 새 책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한 영국 신사가 발견한 한국의 참모습.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그리고 그들도 저처럼 편견의 벽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